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그가 크립토 업계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사업을 위해서라도 인터뷰를 통해 사기꾼이라는 이미지를 한 번쯤은 씻어내고 싶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내내 미안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는 일종의 순서와도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너도 나도 난리를 치며 크게 떠들어대죠. 뉴스에서 연일 오르고 이에 대한 당정의 입장들 또한 나오게 되는데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현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되지 않게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제 루나 사태가 터진 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루나 뉴스를 접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큰 뉴스라는 뜻이고 투자자들도 많은 상태이죠.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외제차 한 대 정도 날렸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루나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도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해외에 있으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은 제대로 해결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새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맞으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블록체인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스테이블 코인의 디파이까지 이해해야 하니 일단 사안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버겁겠죠. 그러다 보니 범법 행위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루나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횡령 자체는 당연히 범죄이지만 이것이 과연 사건의 본질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꼬투리 정도로 보이는데 만약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이 사건이 폰지 사기와 공금, 횡령 사건 정도로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제 앵커 프로토콜을 시작으로 해서 루나와 UST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에 3에로 캐피탈과 보이저 디지털, 셀시우스는 도대체 왜 타격을 맞아 연쇄 파산을 했는지 등등 대중들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는 곧바로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는 폰지 사기이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 1월 폭락 이후에 왜 불장이 오기까지 3년이나 걸렸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간 시장의 하락에 물려서 지지부진한 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대가 코인 마켓에 유입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장에 유입된 코인이들에게 이러한 사건은 상당한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코인은 이제 리스크가 높은 투자이죠. 투자로 디파이로 이체 실수로 돈을 안 날려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루나 권도영 대표의 인터뷰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던 것도 적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앞으로 나와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상 망한 프로젝트에 남는 게 있을 리가 만무한 상태이죠. 이에 왜 지금 시점에서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인터뷰로 알게 된 것은 권도영 대표가 확실히 싱가포르에 있으며 당분간 꽤 오랜 시간 한국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루나와 테라가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앵커 프로토콜에서 뱅크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 권도영 대표는 엄밀히 말해서는 사태를 수습하려고는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조금 성급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나 2.0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루나 2.0은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였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그가 크립토 업계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
명확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진행할 사업을 위해서라도 인터뷰를 통해 사기꾼이라는 이미지를 한 번쯤은 씻어내고 싶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인터뷰 내내 미안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이번 인터뷰의 가장 큰 메시지는 역시 루나테라 사태를 알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자신의 실수였고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했고 달러에 기반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라는 씁쓸한 인터뷰였을 뿐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루나 같은 경우는 권도영 대표가 실패 이전 엄청난 자기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나테라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였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정말 내가 뭘 몰라서 의심을 하는 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대단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걸 보면 사실 코인 프로젝트는 종교적인 성향 또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의 대형 기관들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테라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블랙록과 시타델 등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양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사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절대로 아니라는 해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약간은 신통치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뭔가 의심스러운 신호가 포착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던 5월 4일 그 직후부터였는데 증시와 비트코인은 악재를 흡수하면서 하락세를 확인했고 일각에서는 테라의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이러한 분위기가 그래도 더 우세할 때였었는데 이제 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설마가 언제나 사람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5월 9일부터 테라 패깅의 빨간불이 켜졌고 테라는 1달러 패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 비트코인 7억 5천만 달러를 풀어서 테라 매입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이제 테라는 1달러 패깅에 실패하기 시작을 하고 0.9달러 아래로 폭락을 하죠. 비트코인이 하락을 막고 있을 때 준비 자산을 풀었던 것이 악재를 더하면서 달러 패깅은 원상복구가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때부터 권도영 대표가 여기저기에서 손을 벌리면서 외부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 그리고 다들 개입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소식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무튼 이때 한 방 더 테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요. 증시도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고 테라폼 랩스는 루나를 더 많이 발행을 해서 테라와 스왑을 하겠다는 다소 이상하다 싶은 결정을 하였고 당연히 곧 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서로의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점이 여실히 노출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렇게 고작 일주일 사이에 천국 근처에서 자리하고 있다가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 지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록의 이름이 들려왔을 때는 물론 블랙록도 시타델도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이제 블랙록이 테라 USD의 경쟁자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의 파트너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서클의 경우는 지난 4월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무려 4억 달러 약 4,9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서클이 블랙록과 손을 잡고 테라를 죽였다라는 추측이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테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 경쟁자인 빅3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임원들은 돌아가면서 테라 돌려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일단 먼저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이어의 경우는 이제 루나는 인센티브를 자극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른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일종의 보조금으로 사람들이 루나를 사는 것은 2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영리한 사람들은 이런 구조가 카드로 만든 집에서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스테이블 코인 업계는 끝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며 강력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서클 측의 경우는 506억 달러 규모로 준비금이 마련이 되어 있고 현금과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공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테라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를 준비 자산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달러와 국채라는 실체가 있는 것을 준비금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죠. 테더의 CTO 이제 아울로 아르도이노의 경우는 USD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나치게 빠른 성장이 오히려 실수를 자초하게 만들었다. USD의 유틸리티는 이자 농사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고 실제 결제나 거래에는 사용되는 사례가 극히 적었다. 반면 테더는 생활 필수품에서부터 실제 구매 활동에 쓰이고 수많은 유틸리티가 있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게 됩니다. 이제 어쩌면 가장 적극적으로 테라의 숨통을 끄는 것은 바이낸스의 CEO CG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CG의 경우는 테라 사태 이후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짜 상품을 만들어라. 단기 이익에 연연하지 말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권도영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정말 완벽하게 테라의 숨통이 끊어졌음에도 바이낸스가 테라 루나를 상장 폐지하면서 테라의 재기가 한동안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시그널을 안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나를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BUSD로 교환할 수 있게 곧바로 재상장 발표를 하면서 이 창펑자오의 교묘한 상술이 특히나 눈에 띄기도 하였는데 재밌는 건 이후 루나가 무려 200% 정도의 시세 상승을 이뤄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후 곧바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이 권도영 CEO의 경우는 USD의 붕괴로 고통을 끼친 점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번 실패를 인정하면서 공식 사과를 하였지만 그 여파가 너무나 크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당장에 돈이 좀 투입이 된다고 해결될 만한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 테라 생태계의 품질이나 구성원들을 봤을 때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에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번 테라 사태는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과연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면서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과연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희망 회로는 투자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희망 회로를 안 돌리면 펀더멘탈이 없다고 공격받는 대다수의 코인들을 무슨 수로 지지를 할까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전후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서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왜곡을 하다 보니 예측이 자주 빗나가고 결국 잃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7월 중순부터 상승의 분위기로 코인 마켓이 바뀌더니 지난 주말까진 당장이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만 같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일의 시작인 월요일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180도 반전이 되게 되었죠. 그러더니 수많은 전문가들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제 잠깐의 반등이었다. 이제는 빠져라. 현금화 후에 시장을 관망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맨날 관망만 하라면서 막상 오르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크립토 마켓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코인의 가격은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머지가 9월 15일에 성공해야겠지만 이제 적어도 그 전까지는 오르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뀐 건 가격뿐인 것이죠. 현재 모든 코인들이 이더리움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심지어 시가총액이 훨씬 큰 비트코인마저도 이더리움 때문에 오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작년 2021년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을 당시에도 이더리움의 베를린 하드포크, 런던 하드포크가 아니었다면 아마 불장은 더욱 빨리 끝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도 정점에 도달했고 모든 악재들이 호재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